이게 그 녹화 들어가기 전에 한번 이렇게 머리를 자꾸 만지는 게 나중에 이제 1시간 동안 열심히 수업하고 나온 다음에 찍어가지고 올렸는데 가끔가다 영상에 이렇게 앞머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나도 모르고 수업하고 있단 말이야. 그거 영상을 보고 아이씨 지금 앞머리 하나 저기 치워주고 싶은데 막 이건데 될 리가 있나. 몇 번 그러고 나니까 항상 이렇게 찍기 전에 앞머리가 신경이 쓰이더라고. 자, 아무튼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 실력 양성 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이 뭐였냐면은 1920년대에 무장투쟁, 의열투쟁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죠? 주로 만주에서의 독립군 투쟁, 그리고 이후에 의열단과 한일 애국단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의열투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자, 이번 시간부터 이제 1920년대 국내로 들어와서 국내에서의 민족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 가운데 우선 첫 번째로 실력 양성 운동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사실 이번 시간에 배우는 내용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실력 양성 운동, 실력을 키우자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전개가 되었냐면요, 여기 써 있죠. 물산 장려 운동, 우리나라 국산품 애용해서 국내 기업들 살려주자라는 얘기예요. 밀립대학 설립운동, 우리나라도 대학이 필요해, 우리 손으로 대학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운동이었어요. 운명퇴치운동, 사람들이 글을 쓰거나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글을 가르치자 라고 하는 운동이었어요. 사실 요거만 알면 되거든. 별로 어렵지 않는 내용들인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둬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1920년대의 민족운동의 흐름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프린트나 여기 파워포인트에도 간단하게 정리를 해 놓았어요. 자, 이 부분 설명을 하고 이번 시간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 수업 내용 별로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잠깐만 집중하면 돼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919년 한민운동 이후에 1920년대 민족운동은 어떤 식으로 전개되었느냐? 알다시피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이 전 세계 각 지역으로 확산되어 나갑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그 사상들이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민족운동가들 가운데 독립운동의 사상으로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또는 그것을 선택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3.1운동 이후에는요, 기존의 이 독립운동을 민족과 민족의 대립으로 봤던 민족주의 운동가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식민통치라고 하는 상황을 일본 자본에 의한 지배로 분석을 한 사회주의 세력의, 사회주의 성향의 운동가들도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3.1운동 이후에 1920년대에는 민족주의 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으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 민족운동이 둘로 나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한편 3.1운동 이후에 학생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이 민족운동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1920년대에는 학생들이 주도하는 민족운동도 활발하게 전개가 되는데, 예를 들자면 1926년에 있었던 60만세 운동이라든지 1929년에 광주학생 항일운동 같은 이런 학생들이 주도하는 대규모의 민족운동 같은 것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1920년대 국내의 민족운동의 흐름은 민족주의 운동, 사회주의 운동, 그리고 학생운동, 이렇게 세 갈래로 전개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민족주의, 다음 시간에 사회주의 운동과 민족유일당 운동,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학생운동에 대해서 차례차례 이렇게 살펴볼 것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건 이 1920년대의 민족운동의 흐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다룰 이 실력 양성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에서 전개된 것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느냐? 사회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사회 진화론 배운 기억이 나나요? 네, 19세기에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화론을 발표했어. 그지?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은 현재 지구상의 생태계에는 어떤 생물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진화를 이룬 결과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진화론이었어요. 그죠? 그 진화론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약육, 강식, 적자, 생존, 자연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게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죠? 기억이 나시나요? 네. 그럼 사회 진화론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었냐면은 그 찰스 다윈의 생물 진화론을 인간 사회의 가정에서 가져와서 적용시키려 했던 것이 바로 이 사회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죠? 어떤 것이었어요?
인간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적자 생존, 약육 강식, 자연 선택의 과정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었어. 그지? 그래서 남들보다 먼저 산업혁명을 이루어서 강력한 힘을 갖게 되었던 서양 유럽의 인종들이 그 힘을 갖지 못했던 다른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국가들과 민족들을 침략하고 지배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었던 이론이 바로 이 사회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네. 그래서 1910년 이전에는 애국 개몽 운동이라고 하는 게 전개됐어. 기억이 나시나요? 네. 우리나라 민족들도 힘을 갖추지 않으면은 다른 민족에 의해서 자연 도태될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 민족의 실력을 기르자라는 차원에서 전개되었던 게 바로 애국 개몽 운동이었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서 실력 양성 운동은 그 애국 개몽 운동과 마찬가지로 사회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우리 민족이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힘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전개된 민족 운동이었고 애국 개몽 운동의 연장선에서 전개되었던 민족 운동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선실력, 먼저 우리 민족의 실력을 기르자, 후 독립, 그래야 독립을 이룰 수 있다라는 입장이 바로 이 실력 양성 운동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제력을 갖추자라는 의미에서 물산 장려 운동이 전개가 되었고, 고등교육을 받은 인재들을 길러내자라는 차원에서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 전개되었고, 글을 쓰거나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의 숫자를 늘리자라는 의미에서 문맹 퇴치 운동 같은 것들이 전개되었던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느냐? 일단은 첫 번째, 이런 어떤 실력 양성 운동, 이따가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일제의 감시와 탄압으로 인해서 뚜렷한 성과를 남기지 못하고 중간에 흐지부지 되어버리고 말아요. 두 번째, 이게 좀 더 본질적인 건데요. 국내 경제력을 키워줘. 한국인이 운영하는 기업과 회사를 키워주면은 독립이 이루어지나? 대학을 세워서 대학 교육 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면 독립이 이루어질까? 글을 쓰거나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게 독립으로 이어지나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 그지? 사회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운동이 전개되긴 하였지만은 사실 이게 일제의 식민 지배와 적극적으로 맞서 싸우는 그런 어떤 성격의 민족운동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어떤 운동이 전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이룰 가능성이 더 커졌다, 별로 안 커졌다? 별다른 그런 어떤 성과를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민족운동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느냐? 우리가 이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독립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 민족운동의 과정에서 실망하고 중간에 무엇하려는? 타협하려는 이런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무엇이라고 부르냐면은 타협적 민족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식으로의 타협이 이루어지느냐? 자치론을 주장합니다. 자치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뒤에 가서 배울 텐데요. 한국인들에게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자, 얻어내자 라고 하는 주장이 바로 자치론입니다. 그래서 한국인들도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중요한 결정, 정치적인 결정 같은 것들이 이루어질 때 한국인들에게도 유리한, 한국인들의 삶을 좀 더 낫게 만들 수 있는 정치적 결정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치론, 자치운동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있죠. 한국인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얻어내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밑바닥에 깔고 있는 거지?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지? 어떤 상황에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얻어내자라는 거야? 등등은? 좀 더 정확히는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얻어내자라고 하는 게 자치론이었다고. 그러니까 대놓고 일본의 식민 지배를 인정하자, 받아들이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어. 하지만 우리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얻어내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다? 일본의 식민 지배가 끝이 날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 주장이었다라고. 이해가 되나요? 무슨 소리인지?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타협적 민족주의, 자치론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자 무슨 소리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일본의 식민 지배로부터 독립을 이뤄내야 돼 라고 생각했던 민족주의자들하고 세력이 분열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하지만 지금 1919년 삼일운동 이후에 우리나라의 민족운동이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로 분열되었을 뿐만 아니라 민족주의 계열 내에서도 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로 분열이 이루어졌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만 가지고 국내에서의 민족운동을 이끌어 나가기에는 그 힘이, 역량이 턱없이 부족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의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독립을 이뤄내야 된다라고 하는 목표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지만 나와 생각이 달랐던 다른 사상으로 바탕을 활동하고 있었던 사람들하고의 협력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였을까? 자, 민족주의자들과 다른 이념적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절대적으로 독립을 이루어야 된다는 점에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누구일까요? 바로 그렇죠. 사회주의 계열의 운동가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러시아 혁명 이후에 사회주의 사상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한국에서도 1925년 조선공산당 같은 단체들이 결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빠른 속도로 사회주의 사상이 확산되어 나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교과서에는 사실 이 사회주의 계열에서 민족운동,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내용이 별로 실려있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이고 6.25 전쟁 같은 사건을 겪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이 사회주의 계열의 민족운동에 대해서 별로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가르치려고 들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막상 실제로 찾아보면은요, 1920년대 일제 경찰에 체포되었던 민족운동가들의 숫자를 비교해보면은 사회주의 계열의 사람들이 월등히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있긴 합니다만은 어찌되었든 선생님이 하고자 했던 얘기는 뭐냐면은 1920년대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 민족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전개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하지만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1920년대에 체포된 사람들의 숫자를 비교해보니 어느 쪽이 굉장히 많았다? 사회주의 쪽이 굉장히 많았다. 그만큼 일제 쪽에서도 이 사회주의 세력들을 굉장히 철저하게 감시하고 탄압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일제의 감시와 탄압으로 인해서 활동의 한계를 느꼈던 사회주의 계열 쪽에서도 우리와 함께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과 손을 잡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대상이 바로 누구였을까? 우리랑 생각이 다르지만 독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함께 손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누구였을까? 그렇죠. 바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두 세력이 힘을 합해서 우리 민족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의 단체를 만들자라고 하는 운동이 전개되었으니 그게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민족유일당 운동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서 우리 다음 시간에 신간회 같은 단체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생들의 또 민족운동, 항일운동 같은 것들이 이어지던 것이 바로 1920년대 민족운동의 흐름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다음 시간에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겁니다. 개별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기는 1920년대 민족운동의 흐름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번 시간의 내용인 이 실력 양성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산 장려 운동이 되겠어요. 자, 물산 장려 운동이 전개되는 배경은 무엇이냐면요, 1920년에 우리가 배웠죠. 회사령이 철폐가 됩니다. 자, 회사령이라고 하는 거 1910년대 일제에 의해서 지정된 법이었어요. 뭐였죠? 회사 만들려면 그냥 허락 받고. 그렇지. 조선 총독에 뭘 받아야 되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제도가 바로 법이 바로 회사령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죠? 자, 1910년대 왜 조선 총독부에서는 이 허가제로 기업 운영을 설립을 했지? 한국 기업이 일본 기업을 뛰어넘어. 그렇죠. 일본 기업이 한국에 진출해서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려면은 국내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이 일본 기업과 경쟁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기업들과 경쟁을 할 가능성이 있는 한국 기업들의 설립을 막기 위해서 허가제를 실시했어요. 그죠? 그래서 일본 기업들에게는 허가를 내주고 한국인 기업들에게는 허가를 안 내줬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기억이 나시나요?
네. 자, 그런데 왜 1920년에 가게 되면서 회사령을 없애면서 이제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신고만 하면 회사를 만들 수 있는 것으로 바꾸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죠? 어차피 이기니까. 사이가 그렇죠. 1910년대에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일본의 기업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해서 이 기술 면에서나 자본 면에서나 이제는 한국 기업들이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성장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오히려 한국에 진출하기 위해서 일일이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번거로울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지? 그래서 회사령이 철폐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것은 어찌되었든 간에 한국인들에게도 기회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이죠. 회사령이 철폐가 되고 신고제로 바뀌게 되면서 그동안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고 싶었던 많은 한국인들이 활발하게 회사를 설립해 나가는 모습이 1920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죠? 그러면서 경성 방직 주식회사라든지 평양 메디아스 공장이라든지 삼양은행 같은 이런 한국인들이 만들고 운영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하지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회사령을 철폐해서 신고제로 바꿀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일본 기업들이 어떤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죠. 기술이나 자본면에서 한국 기업들보다 월등히 수준이 뛰어났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이런 회사들이 만들어졌지만 일본 기업들의 우위가 여전했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1923년에 오게 되면요, 일본에서 수입되는 모든 상품들에 대한 관세를 폐지합니다. 면직물과 주류를 제외하고요. 관세라고 하는 게 뭐죠? 관세? 세금 어떤 세금이지? 다른 나라에서 들어올 때 그렇죠.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건에다가 붙이는 세금을 가지고 관세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왜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건에다가 관세를 붙이나요? 외국에서 값싸고 질 좋은 물건이 들어오면은 사람들은 국산품을 쓸까요? 수입품을 쓸까요? 수입품을 쓰겠죠. 그러면 국산품 만드는 회사를 전부 다 망하겠죠. 그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건에다가 덧붙여서 값을 올리는 세금을 가지고 우리는 관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일본이 관세를 폐지한 의도는 뭐겠어요? 싸기 그렇죠. 일본 상품을 더 싸게 국내에서 더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많은 한국인 회사들이 만들어졌지만 일본 기업들이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었고 관세마저도 폐지되면서 이 한국 기업들이 장사를 하고 또 성장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한국인이라고 한다면 일본 기업이 만든 물건을 사서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주장이 나오게 되는 것이냐?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독립부터 할 필요가 있다. 일본 기업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라는 이런 주장이 나왔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민족의 산업과 자본을 보호하고 육성해서 민족의 경제적 자립을 이루자라고 하는 운동이 전개되었으니 그게 바로 무엇이었다? 물산 장려 운동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어떤 식으로 그러면 민족 산업과 자본을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었을까? 어떤 식으로? 국산품 애용 운동인 거죠. 그죠? 조선 사람, 조선 것으로. 조선 사람이라고 한다면 조선인이 운영하는 기업과 회사의 물건을 쓰자라고 하는 국산품 애용 운동이 전개가 되었으니 그게 바로 물산 장려 운동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1920년 물산장려회라고 하는 단체가 조만식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조선사람, 조선것으로라고 하는 구호에 맞춰서 국산품 애용 운동이 전개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호응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게 되면서 평양에서 서울로 그리고 서울에서 전국 각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전국적인 국산품 애용 운동이 전개되었다. 그게 바로 물산장려 운동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청년단체, 여성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운동, 그게 바로 물산 장려 운동이었다라는 것이죠. 몇 년 전에도 우리나라에 비슷한 거 있었죠. 뭐 있었나요? 몇 년 전에 그런 거 있지 않았나? 노제팬 같은 거 하지 않았나요? 그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노제팬 운동 어떻게 끝났지? 성공했나요?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뤄낼 수 있었나요? 사실 노제팬 운동 한때 되게 뜨겁게 했다가도 그 와중에 사람들은 여전히 닌텐도를 사고 동물의 숲 하고 그죠? 뭐 캐논 카메라 사고 다들 일본 거 살 거 많이들 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사실 이런 것들 자발적인 의지로 하기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하죠. 그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장의 값과 그리고 질을 따라서 사람들이 소비 생활을 하는 거를 이게 의지대로 하기는 상당히 또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물산장려운동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한계로 인해서 성공을 거두기는 어려웠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생각나는 거 있네. 그때 한참 노제패 운동할 때 선생님이 이제 사고 싶어서 눈독들이고 있었던 일본 외제차가 노제패 운동 때문에 안 팔리니까 무려 값이 1,000만 원이나 싸졌거든. 5천만 원 하는 게 4천만 원이 됐거든. 그래서 이야 이거 대박이네. 이때 아니면 이렇게 이거 싸게 못 산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사고 싶은 생각이 여기까지 이제 목구멍까지 차올랐었는데 통장을 보니까 내 수중에 4천만 원의 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국산차를 샀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굳이 이 노제패 운동하고 있다고 해서 일본산 물건을 사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나쁘게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어쨌든 그 사람은 그냥 알아서 그냥 현명한 소비 생활을 하는 거 아닌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지? 내가 어떤 물건을 사고 어떻게 돈을 쓰고 내 맘 아닌가요? 그때 조금 약간 좀 과했다라는 느낌이 좀 들기는 했어. 그러니까 그런 어떤 노제패 운동 같은 것들로 물론 일본에게 큰 이슈를 만들고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의식적인 변화를 촉구했던 건 참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런 거 말고도 조금 다른 방향으로 충분히 더 우리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기는 해요. 특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 물산 장려 운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보니 노제패 운동 같은 것들이 벌어졌을 때 요거 왠지 이렇게 끝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끝나더라고요. 자, 물산장려운동 어떻게 끝이 나게 되느냐? 열심히 사람들이 국산품 애용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에 맞춰서 이 조선인들이 운영하는 회사들도요 이런 식으로 활발하게 광고를 했어요. 자, 물산장려 포스터 볼까요? 조선물산을 팔고 사자, 먹고 입고 쓰자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경상방직 주식회사에서 나온 광고를 보니까 이렇게 쓰 있습니다. 조선을 사랑하시는 동포는 옷감부터 조선산을 씁니다. 처음으로 조선 사람의 자본과 기술로 광목은 기술로 된 광목 이렇게 되어 있네요. 국산품 애용운동을 주장하고 있는 포스터라고 볼 수 있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 경상방직 주식회사의 국산품 애용 광고를 보면 뭐라고 써있나요?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국산품 애용운동. 이 물산장려운동에 맞춰서 기업들의 경우에도 이렇게 활발히 광고를 했었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국산품을 애용하는 적극적으로 구매를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국내 기업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는 약간의 성과를 거두긴 합니다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문제가 나타나게 되느냐? 상품의 가격들이 오르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돼요. 왜 그러냐면은요, 당시에 이 물산장려 운동이 전개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국산품을 사게 돼 국산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많은 조선인들이 운영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기계화되지 않은 수공업 회사들이 많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산다고 해서 그만큼 빠른 속도로 생산량을 확대할 수가 없는 기업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값이 올라가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인들이 한국 기업의 물건을 계속 사주는 게 그죠? 어려워지고 부담이 됐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 자본가들, 상인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최고로 치는 건 뭐지? 이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더 많은 기업의 이윤을 내는 겁니다. 그죠? 이 사람들은 이윤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지? 그러다 보니까 이 물산장려 운동 같은 것들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 은근슬쩍 자기 상품의 가격을 어떻게 하는? 올리는 이런 사람들도 꽤나 많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어떤 물산장려 운동의 경우에는 1923년 이후로 가게 되면은 점차 쇠퇴하다가 흐지부지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이 물산장려 운동이 계속 지속될 수 없었던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일본 기업들의 상품이 워낙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오래 지속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이 성장하고 돈을 잘 버는 게 실제로 민족운동인가요? 독립을 이루기 위해 노력과 직결되는 것인가? 사실은 그렇지도 않아. 그지? 그러면서 이 민족주의 계열에서 주도했던 물산장려운동에 대해서 사회주의 계열에서는 뭐라고 비판했느냐? 이거 해줘봐야 결국 사장들만 배불리는 거 아니냐? 자본가들의 이익만을 위한 운동이 아니냐? 이게 어떻게 민족운동이고 독립운동이야? 라고 하는 이런 어떤 비판들이 존재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비판은 일정 부분 타당하기도 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리고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일제강점기에 기업과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대놓고 친일파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일제 식민 통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항을
하지는 않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죠? 결국 물산 장려 운동은 그들의 이익만을 올려주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이런 한계를 갖는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됐나요? 네.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네, 별로 어렵지 않죠. 자, 밀립대학 설립운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립대학 설립운동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제강점기에 일제가 한국인들에게 했던 교육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냐면은 보통교육과 실업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보통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초등교육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왜 그랬나요? 왜 일제는 한국인들에게 초등교육과 실업교육을 위주로 실시했나요? 일제가 바라는 한국인들의 역할이 무엇이었어? 일용직. 시키는 일 잘 하는 거 수준이었어요. 그죠? 한국인들이 뭔가 주도해서 발전을 이뤄 나간다든가 사회 지도층으로 성장한다든가 이런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일본인이 시키는 일 알아먹고 잘 하는 정도 수준의 교육을 원했고 그 교육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다 보니 고등교육, 대학교육의 기회는 한국인들에게 거의 주어지지 않았다. 한국의 애당초 대학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1920년 이상제 같은 사람이 조선교육회 같은 단체를 만들어서 왜 우리 땅에는 대학이 없느냐? 조선에도 대학을 만들어 줄 것, 이런 것들을 이 조선 총독부에게 요구를 하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총독부 쪽에서는 관련 법령이 없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 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자 너네가 만들어 주지 않는다면, 일제가 만들어 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손으로 만들자라고 하면서 이 이상제 같은 사람이 밀립대학, 기성회 같은 것들을 조직을 하고요. 전국적인 모금 활동을 전개해 나갑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한민족 1천만이 한 사람이 1원씩만 돈을 내면은 우리 땅에도 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말해서 총독부가 만들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민족이 한 푼 두 푼 돈을 모아서 우리 손으로 대학을 만들자라고 했던 운동이 바로 밀립대학 설립운동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 운동 역시 애국심이 강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호응을 불러일으키면서 전국적인 모금 운동이 전개되어 나갔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민족 동포들이 밀립대학 설립 운동에 동참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자 일제가 이러한 밀립대학 설립 운동을 감시하고 탄압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점차 민족 운동적인 성향을 띄어가게 되자 이것이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총독부 쪽에서 밀립대학 설립 운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강연회 같은 것들이 열리게 되면은 와서 중지를 시키고 강제 해산시키는 등의 감시와 탄압 같은 것들을 행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성공을 하려면은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내야 될 것이고, 사람들이 돈을 많이 내려면은 먹고 살기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1924년부터 25년까지 우리나라 남부지방의 가뭄과 수해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농업이 기반 시설이었던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경제적인 형편이 조금 어려워지게 돼요. 그러면서 목표했던 모금액을 채우지 못하고 중단되면서 결국 실패로 끝났던 것이 바로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됐나요? 네, 결국 사실 1945년 해방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밀립대학은 설립되지 못하였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성공을 하려면은요, 누가 돈을 많이 내야 됐을까? 많은 사람이 돈을 많이 냈어야 됐어, 그지? 하지만 정작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별로 적극적으로 밀립대학 설립운동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친일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굳이 한국에 대학이 없어도 나는 내 자식 대학 보낼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돼? 돈이 많으니까 해외로 유학 보내면 돼, 그지? 이런 어떤 자본가들이 별로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으면서 이 어떤 모금액을 충분히 채우지 못하는 그러한 실패의 원인도 존재하였다라고 합니다. 또한 사회주의 계열 쪽에서 뭐라고 비판했냐면요, 국내 대학이 만들어진다고 한들 누가 그런 대학을 갈까? 국내 대학이 만들어진다고 한들 어떤 집 자식들이 대학을 갈까? 돈 많은 집 자식들이 대학 갈 거야, 그지? 결국 이거 밀립대학 설립운동, 이 자본가들을 위한 운동 아니냐라는 식으로 또 사회주의 계열에서는 비판을 했었다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난다고 해도 그것이 또 우리가 해방을 이루고 독립을 이룬 걸로 직결되는 문제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다 보니 흐지부지 되어버리고 모금이 중단되고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교과서에 보면은요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일어나게 되자 일제는 이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1924년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인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하였다 라고 이렇게 교과서에 되어 있습니다. 경성제국대학은 현재 서울대학교의 전신이죠. 경성제국대학은 나중에 서울대학이 되죠. 지금도 서울 종로에 가면은 대학로라는 데 있어요. 가본 적 있나요? 거기가 왜 이름이 대학로겠어? 경성제국대학이 있던 곳이기 때문에 대학로, 서울대가 있던 곳이고요. 지금도 대학로에 가면은 당시 사용되었던 건물들이 남아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왜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요. 선생님이 좀 찾아보니까 최근 연구에 따르면은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사실은 일제는 이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할 계획이 있었다고 해요. 실제로 연도를 보면은 밀립대학 기성회가 세워진 게 1922년이고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된 게 24년이잖아. 그지? 고작 2년 만에 대학교 하나를 이렇게 뚝딱 만들어낼 수 있을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실제로 최근에 이제 공개된 문서들을 통해서 보니까 일제의 경우에는 경성제국대학의 설립을 밀립대학 설립운동 이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시험을 교과서로 보고 그죠? 교과서로 이제 출제를 하니까 문제를 풀 때에는 교과서의 내용대로 여러분들이 푸시면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네. 네. 뭔 얘기를 하나 더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이다라는 거하고 경성제국대학 설립을 계획하고 있었던 거 방금 내가 뭐 생각하고 있었는데 잠깐만요. 그렇구나. 그러면 일본은 왜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일어나기 전부터 우리나라에 대학 만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한국인들에게 고등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였을까요? 아니죠, 그죠? 한국 내에 살고 있는 일본인 자녀들을 위한 대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경성제국대학의 설립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문맹 퇴치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문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글을 쓰거나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을 가지고 문맹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일제의 차별적인 교육 정책으로 인해서 한국인들 가운데 글을 쓰거나 읽을 줄 모르는 문맹자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하려면은 실력을 키워야 되고 글을 쓰거나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민족 전체의 실력을 키워줘야 된다. 라고 하는 실력 양성 운동 차원에서 글을 쓰거나 읽을 줄 모르는 노동자나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문맹 퇴치 운동이 1920년대에 전개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각지의 야학 같은 것들이 세워지고요. 한글 보급 강습회 같은 것들이 개최되기도 하였습니다. 야학이 뭔가요? 야학. 밤 야자의 학교 학자요. 야간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낮에는 사람들이 뭘 해야 되니까? 일해야 되니까 밤에 일 끝나고 와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게 바로 야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규 교육기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왔다고 해서 학력이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만은 비정규 교육이었습니다만은 이 실력 양성 운동 차원에서 문맹 퇴치를 위해서 이런 야학 같은 것들이 운영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됐나요? 네. 자, 이러한 문맹 퇴치 운동에는 조선일보라든지 동아일보 같은 신문사들이 적극적으로 동참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신문사들 입장에서도 민족의 실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민족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것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왜 신문사에서 문맹 퇴치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을까? 그렇지.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신문을 더 많이 볼 거 아니야, 그렇지? 아마 선생님들 개인적으로는 그쪽에 좀 더 크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네. 객관적으로 검증된 사실은 아니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조선일보 쪽에서 지원해 주면서 적극적으로 동참했었던 이 문맹 퇴치 운동은 뭐라고 불렀냐면은 문자 보급 운동이라고 했어요. 조선일보가 주관했던 문맹 퇴치 운동의 이름은 문자 보급 운동이었고요. 동아일보에서 주관했던 문맹 퇴치 운동의 이름은 브나로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브나로드라고 하는 것은 러시아어로 민중 속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19세기의 러시아 지식인들이 마찬가지로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계몽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민중 계몽 운동을 주도했을 때 그 이름이 바로 브나로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로부터 따와서 동아일보에서도 문맹 퇴치 운동의 이름을 브나로드 운동이라고 지었던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이 조선일보가 주도했던 문자보급 운동이나 브라우드 운동 같은 이 문맹퇴치 운동의 경우에는요, 주로 방학 때 고향으로 돌아오는 학생들을 통해서 한글 교육이라든지 생활 개선 교육 같은 농민 계몽 활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신문사에서 만들어진 교재 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노동자와 농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이런 운동들이 전개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뒤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한글을 연구했던 단체 조선어학회 같은 이러한 단체에서도 한글을 보존하고 또 널리 알리기 위해서 한글 강습회를 개최한다든지 등의 방법 등을 통해 한글 보급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됐나요? 네. 자, 그러나 이 문맹퇴치 운동 역시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띄어가게 됩니다. 한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민족의식의 각성을 촉구하고 일제 식민 통치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런 어떤 움직임들을 보이게 되자 총독부 쪽에서 이런 것들을 탄압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1935년부터 그래서 총독부에 의해서 전면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총독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네가 하지 않아도 우리도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계몽은 또 할 거야. 그게 바로 농촌진흥운동이라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따로 하지 마라. 어차피 우리가 하는 거 우리 쪽에 들어와서 같이 하면 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개별적으로 전개되었던 문맹퇴치 운동의 경우에는 이후에는 총독부가 주도하던 농촌진흥운동과 강제로 통합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본 내용이 무엇이었나요? 1920년대에는 민족운동이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로 분열되었다. 그 가운데 민족주의 계열에서는 사회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실력 양성운동을 전개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물산장려운동, 밀립대학 설립운동, 문맹퇴치 운동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되셨죠, 그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긴 했습니다만은 적극적인 항일의 성격을 띠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일제 감시와 탄압으로 인해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라는 내용을 배운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죠?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민족운동의 경우에는 타협적 민족주의와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로 분열이 되는데 그로 인해서 전개되었던 민족유일당 운동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 자, 우리는 한국사 배움책 45쪽을 펴서